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답답한 즈음인데 경기가 열리기만 하면 정말 이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에 정말 손흥민 보는 재미로 요즘 산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 네. 그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일본이나 중국 축구 팬들도 댓글을 많이 남기거든요. 네. 근데 그 글들을 보고 있으면 유난히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시아 대표라는 말입니다. 네. 참고로 한국인들은 월드 클래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이 사고의 스케일이 조금 다릅니다. 네네. 그 아시아 대표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마주칠 때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 대동아 공영권이면은 일제가 아시아 대륙 그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아시아 대표라는 말에서 어떻게 이제 이 대동아 공영권까지 떠올리게 되셨습니까? 네. 굳이 그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아시아 대표가 내가 1등이니까 1등을 다 따라라 이렇게 강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근데 이게 보면 그게 옛날 이야기인데 일본인들 중에는 아직도 일본이 모든 부분에서 아시아 대표라고 믿는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비행기 승무원이 유튜브에서 각 나라별로 승객들 특징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인들 특징이요. 해외 공항에서 만나면 다짜고짜로 일본어로 뭘 물어볼 때가 많다고 그래요. 네. 그 일본어가 마치 무슨 아시아 혹은 세계 공용어라 되는 것처럼 그래 쓰는 거죠. 아, 정말 일본 안에서라면 모를까. 해외 공항에서였다면 좀 그 상대방이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약간은 폭력에 가까운 언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전문가 출신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동아 공영권의 잔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동아 공영권은 사실은 가장 그럴싸한 거짓말이었거든요. 1941년 12월에 말레이 반도를 놓고 영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즈음의 기록인데 교토에 사는 한 조선인 학생이 일기에 이런 걸 썼습니다. 영국이여, 일본의 실력을 얕받는가? 유석인정 15억을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전은 끝까지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본을 아시아의 대표로 인식을 하고 이 글을 쓴 것 같은데 또 일본을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일본인을 옳게 이렇게 말하면서 어째서 그들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일기를 남기거든요. 민족적 자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는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요.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선명하잖아요. 근데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일제에 분노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 친일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말과 행동을 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양칠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복잡다단한 당대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양칠성은 해방되기 6년 전쯤에 사망한 분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영웅으로 추서된 한국인입니다. 네. 아,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기념 사업을 원한다고 밝혀와서 또 최근 언론에서 다시 한번 회자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제가 보기엔 포털 사이트에서 1위로 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아직 반응이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일본군들과 함께 천황폐하를 외쳤다. 이런 정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정언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머르데카라고 독립이라고 외쳤다. 이런 반박 정언이 있습니다. 또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인간을 숭배했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일본군하고 무척이나 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일본군하고 좀 친밀했다, 이랬다는 것은 또 조금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분을 알면 알수록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꾸 하셨으니까 방법은 없죠. 근데 이 사람의 입장을 아주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이 교토에 살았던 그 조선인 학생처럼 영국과 일본의 전쟁을 아시아와 유럽의 인종전쟁으로 인식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대동아 공영권 논리에 교묘하게 설득을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예인데요. 네. 대구 출신 독립가 중에 최충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하고도 친분이 깊은 분이었는데 제가 이 최충식 어르신의 손녀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분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1927년 10월 18일에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제에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다 잡았습니다. 그 근처에 지나간 사람까지 다 잡았거든요. 네. 당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때에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청년 한 명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충기 선생 옆에 구치소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네. 이런저런 원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이 차근차근 민족과 국가에 대해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이 깊이 수긍하고 나갈 때 외국자가 돼서 나갔다. 이런 이야기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먹고 살기 바빠서 세상 돌아가는데 큰 관심을 못 기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1937년에 중일 전쟁이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제가 육군 특별 지원 병령을 발표합니다. 징용을 하는 거죠. 군대로. 조선 총독부에 따르면 1938년에 조선에서는 400명 모집했는데요. 네. 2,9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7.3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오, 7.3대 1의 경쟁률은 정말 의외인데요. 그 군대 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일본인과의 차별도 있었을 것 같고, 일본 군복을 입는 것 자체도 좀 꺼림직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군대에 안 끌려가려고 노력한 분들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7.3대 1로 놀려면 안 되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오. 1939년에는 20대 1이었고요. 근데 마지막 1943년에는 56.9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59대 1이요? 예. 56.9대 1. 아, 네. 56.9대 1. 예. 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 있는 자료를 사실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예로 6.25 전쟁 때 미국 내 흑인들이 많이 참전했잖아요. 네. 그때도 미국 내 인종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전쟁 후에 인권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제 6.25가 흑인 인권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흑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 취업이나 네. 사회적 지위가 향상하는 부분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들은 그 참전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보장들이 있잖아요. 네네. 조선 청년들도 뭐 일본 이런 걸 떠나서 전쟁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사회생활에 가산점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참전이란 거는 보통 네네.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거든요. 일제도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이제 해결을 해보자 이런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바로 그렇죠. 네네. 이 정말 비정상적인 징병 경쟁률 이것이 또 식민 정책과 또 전쟁으로 경제가 엉망이 된 상황이 좀 초래한 그런 비극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양칠성과 관련해서 뭐 천황 만세 이런 거 안 외쳤다 하더라도 네. 일본 군들과 친하게 지냈다 이런데 반감을 가지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당시 조선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처지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대동아 공여권을 세뇌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느닷없이 끝나긴 한데 네. 끝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아시아 대표란 말이 지금과 사뭇 다른 의미로 뭐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용도로 쓰였던 시대가 있었다. 이걸 한번 되돌이켜봤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아시아 대표라는 말이 좀 사뭇 다르게 들립니다. 그냥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하고 흔히 들어왔던 말이기도 한데 좀 다르게 들리는데요. 이 어떤 분야든지 좀 경쟁은 불가피하고 또 아시아 대표라는 말도 뭐 앞으로도 자주 쓰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제 지난 세기처럼 타인을 위압하려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이지는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